사건은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발생을 했는데요. 김호중 씨가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이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을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근데 저도 이 사건을 봤지만 정말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다시 보니까 바퀴가 들릴 정도로 굉장히 큰 사고였네요. 지금 보신 저 영상 속 차량의 운전자가 김호중 씨인데 김호중 씨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요.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자, 그 내용을 저희가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김호중 씨가 사고를 냈습니다. 근데 2시간 뒤에 김호중 씨가 아닌 다른 매니저 A 씨가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 자백을 한 거죠. 두 번째 쟁점. 이 전말을 알기 위해서는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증발하듯 사라졌다는 겁니다. 김호중 씨가 음주를 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사회적 논란으로 크게 번지게 된 계기가 일단 첫 번째 쟁점으로 언급하신 소위 운전자 바꿔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니저 A 씨는 대체 왜 김호중 씨 대신에 거짓 자수를 했던 걸까요? 이 사건이 최초 보도됐던 5월 14일로 가보겠습니다. 이 김호중 씨의 소속사가 죄송하다라는 사과와 함께 이런 공식 입장문을 내게 돼요. 이 매니저 A 씨의 대리 자수에 대해서 가수 김호중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 그리고 음주운전도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거죠. 네.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이 김호중 씨가 매니저 A 씨뿐만 아니라 막내급 매니저에게도 직접 전화를 해서 대리 자수를 부탁했다라고 이 보도가 나오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막내급 매니저는 겁이 난다라고 하면서 이 대리 자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경찰은 이 김호중 씨가 주도적으로 대리 자수를 시킨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범인 도피 교사 더 무거운 이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뭐 이 모든 게 블랙박스에 그 메모리 카드가 있으면 사실 알 수 있는 부분인데 하필이면 그 메모리 카드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거죠. 등장한 차량도 한 대가 아니에요. 사고 차량이 있지만은 김호중 씨를 구리 호텔로 데려간 차량도 있고요. 김호중 씨가 본인이 집에 갈 때 몰 차량도 있고 차량 3대의 블랙박스가 전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처음 단독 보도를 했었는데 물어봤어요. 블랙박스 어디 있냐 했는데 씹어 먹었다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그대로 기사화돼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좀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해서 저는 당시 제거해서 파손했다라고 기사를 냈어요. 근데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삼켰다라는 증언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죄목, 증거인멸을 추가한 거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논란들이 음주운전 여부로 귀결이 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뭐 메모리 카드부터 다른 건 다 인정을 하지만 음주 여부에 대해서만큼은 끝까지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되게 음주를 두고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김호중 측과 경찰 측이 약간 공방을 벌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소속사에서 밝힌 대로 실제로 음주 측정 결과 수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김호중 씨가 음주 측정을 한 때는 사고를 내고 무려 17시간이나 지난 다음 날 오후 4시 30분께였거든요. 이게 사실 음주를 했다고 해도 이게 측정이 정확하게 나오기 힘든 시간인 것이죠. 네, 게다가 이 정말 전 국민적인 관심이 쏠렸잖아요. 이 한 방송사에서 취재를 했는데 김호중 씨가 이 사고 직전에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라는 보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보도 직후에 김호중 씨의 이 소속사 대표로 알려진 이 이모 씨가 공식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냅니다. 김호중은 사고 당일에 저와 술자리 중이던 일행들한테 인사차 이 유흥주점을 방문했을 뿐이다. 고향 콘서트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음주는 절대 하지 않았다라는 보도자료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머지않아서 부인했던 음주운전 여부도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결국은 김호중 씨가 음주 사실도 실토했습니다. 소속사를 통해서 음주운전을 했다.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자신의 모든 잘못을 시인하는 사과문을 공개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거는
왜 끝까지 음주는 아니라고 했을까를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이 공연 강행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 음주를 실토하는 순간 이걸 전부 다 올스톱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술 가지고는 말이 계속 바뀌었어요. 처음엔 아예 안 마셨다. 그다음에는 술잔은 입에 댔지만 마시지 않았다. 그리고선 술량을 소주 10잔 미만으로 마셨다는 얘기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를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지금 알코올 수치가 확인이 안 돼 있죠. 역추산을 해야 되는데 10잔 미만이 과연 음주에 해당되는 0.03%의 이 사람의 몸집과 다 해봤을 때 해당이 되느냐가 여부인데 결국 이게 되지 않는다라는 논리를 김호중 씨 측에서는 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건 5월 9일, 음주 뺑소니까지 모두 시인한 건 또 5월 19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이에 5월 18일과 19일 이틀간 창원에서 이 단독 콘서트가 있었거든요. 일부에선 음주 사실 여부로 좀 시간을 끈 게 공연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끈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어찌 됐건 이 공연은 무사히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대체 그 위약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길래 처음에 음주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면서까지 공연을 했던 걸까요? 일단 이 창원 공연을 집중해 볼게요. 이 공연만 해도 무려 23억 원 가량의 수익을 낸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김호중 씨 그리고 이 김호중 씨 소속사 측의 입장에서는 이후에 이어지는 이 공연들을 다 취소를 한다고 하면은 물어내야 하는 이 위약금의 규모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자금을 생각해 보면 이거를 그냥 일단은 진행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당시에는 판단했겠다라고 추측이 되죠. 제가 볼 때 이 논란에서 위약금도 중요한데 선수금을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약금은 창원 공연이나 고양 공연 전부 다 김호중 씨 소속사가 직접 주최 주관을 했거든요. 그 이야기인즉 대관비는 그대로 약속대로 내고 전부 다 환불 수수료 정도만 내면 위약금이 몇 배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를 놓고 봤을 때 소속사 재무제표를 보면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핵심적인 것만 몇 개 말씀드리면 일단 2022년 말은 94억 원 정도의 현금선 자산이 있었는데 1년 만에 16억 원대로 곤두박질 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2023년에 공연 등으로 벌어들일 수익을 미리 받아둔 것으로 보이는 선수금만 125억 원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인즉 미리 받아둔 돈이니까 김호중 씨가 예정된 공연을 그대로 하면은 티켓 다 팔렸잖아요. 이게 또 다 하면 100억 정도의 수익은 된다고요. 근데 공연을 못하면은 고스란히 125억 원의 선수금은 빚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이미 팔린 티켓을 수익으로 거두지 않으면은 엄청난 빚더미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음주 사건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강행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김호중 씨 오늘 조사에서 경찰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그 정도 뭐 개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또 조사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매니저에게 네, 제가 아는 바대로는 김호중 씨는 음주운전 그리고 뺑소니 사고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한 뒤에도 남은 공연 일정은 이어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게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호중 씨 음주운전을 인정한 이후에도 예정돼 있던 남은 공연들을 전부 다 진행하고 싶다는 입장을 피력을 했어요. 이례적인 좀 행보였죠. 그런데 이 사법기관의 판단은 좀 달랐습니다. 5월 24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바로 구속이 된 건데요. 현재 지금까지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이 구속 당일 예정돼 있던 공연은 김호중 씨가 빠진 채로 진행이 됐고요. 또 6월 중 개최 예정이었던 공연은 아예 전부 다 무산이 돼버렸습니다. 한 매체를 통해서 당시 김호중 씨의 상태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얼굴이 알려진 만큼 이 각종 위험에 노출이 되어서 아무래도 독방에서 지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독방에서 지내는 동안에는 잠으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었다고 해요. 이렇게 독방에 수감됐었던 사람들이 되게 심리가 좀 자포자기한 사람 상태가 되면은 거의 하루 종일 잠만 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호중이 아마도 그런 상태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티스트가 공연을 못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티켓을 구매한 관객분들도 계실 텐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 소속사 측에서 해결을 해주는 건가요? 네, 이미 다 마무리가 됐고요. 전액 환불 처리가 됐고 이에 따른 수수료는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연장, 예를 들어서 원래 6월에는 김천 공연이 계획돼 있었거든요. 대관해놓은 상태에서 그 비용은 그대로 지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일단 소속사가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소속사 대표 그리고서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파손한 본부장은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허위자수했던 매니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사실상 폐업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스타. 자, 과연 누굴지가 궁금한데요. 네,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논란으로 인해 한순간에 이 소속사를 잃게 된 어떻게 보면 한솥밥 식구들이었겠죠. 그 아티스트들인데요. 5월 27일 김호중 씨의 소속사 측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 당사 소속 아티스트에게도 정말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소속 아티스트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여 어떠한 조건도 없이 전속 계약을 종료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소속 아티스트를 전부 다 FA 시장에 내보내겠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이 표현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현재 김호중 씨 소속사에는요, 이 김호중 씨를 포함해서 배우 손호준 씨, 그리고 뭐 김광규 씨, 그리고 허경환 씨, 뭐 축구 선수 출신 이동국 씨 등 분야를 막론하고 정말 많은 스타들이 이 회사에 있거든요. 만약 소속사를 떠나기로 결정을 했다면 일단 당장 새로운 소속사를 물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계약 기간이 남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소속사들이 전혀 본인이랑 접촉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붕 뜨게 되니까 이게 멘붕인 거예요. 맞아요, 원래. 그리고 저는 연예인들의 정상금 문제도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상황이 불거졌을 때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들이 있을 거고 이미 나중에 나갈 행사인데 이 행사금을 미리 회사가 받았을 수도 있죠. 그럼 이거는 어떤 식으로 정산을 해줄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요. 이 생각엔터 자산이 약 289억 원 그리고 부채가 173억 원 정도 돼요. 이거 외에도 이 선수금 문제까지 포함되면은 사실상 회사의 자산으로 부채를 다 털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그래 또 하나 나오는 건 4억이죠. 4억이 지금 한 70억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전부 다 헐어서라도 정산금이라든지 그리고 나머지 부채 탕감에도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 안에 보면은 개그맨 정찬우 씨가 약 3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고 몇몇 방송사나 방송 관계자들도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손실이 불가피할 상황이어서 향후 어떠한 법적인 분쟁이 더욱더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작은 4월 22일입니다. 걸그룹 뉴진스를 제작한 이 어도어 하이브의 레이블이죠. 민희 대표와 그 경영진이 하이브로부터 독립하고 심지어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러자 즉 모기업인 하이브에서는 내부 감사에 들어갔으며 곧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논란이 점화된 겁니다. 네,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산하 레이블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회사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생각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가장 큰 모기업을 기반으로요. 각 소속 아티스트들이 전담하는 이 독자적인 레이블을 이렇게 각자 운영을 하는 건데요. 멀티 레이블식의 경영을 하게 되면 이 같은 소속사지만 엄연히 다른 레이블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각 레이블마다 다른 스타일의 음악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하이브 측의 주장은요. 하이브의 자회사인 이 어도어를 미리진 대표와 또 경영진들이 쉽게 말해서 빼앗으려 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일단 하이브 측 주장에 따르면 그런 것이죠. 일단 4월 22일 오전에 이 하이브 측에서 어도어의 핵심인 민희진 대표와 이 부대표 A 씨에게 감사 질의서를 발송을 했어요. 이 질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도어 경영진이 이 경영권을 탈취하러 모의를 했다는 정황에 대한 질문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 컨설팅 의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영진이 한 각종 비리에 대한 사실
사실관계를 묻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경영권 탈취나 뭐 다툼을 할 때 아무것도 없이는 사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뭐 누구랑 모의를 하든 말든 할 텐데 민희진 대표가 얼마나 갖고 있길래 하이브가 발끈한 겁니까? 자, 하이브가 80, 네. 그리고 민희진 대표 포함한 경영진이 20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민 대표의 주장은 아니 20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80을 이겨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이 행간을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민 대표가 투자자들을 만났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투자자들한테 하이브 보유 주식 80%에서 어느 정도를 좋은 조건에 사오라는 겁니다. 지금은 80대 20, 60%지만 30% 정도만 더 매입을 해와서 이거를 민 대표에게 실어주면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이브 측에서는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모의에 대한 증거들을 좀 공개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하이브 측은 여러 물증 중 이 지난 4월 4일에 이뤄진 이 민희진 대표와 이 부대표 A씨 등의 대화를 정말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를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어도어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려서 이른바 우리 그 빈껍데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만들고 새로운 투자자를 구해서 이 하이브 주식을 사들일 수 있다라는 이 대화가 오고 간 이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 단편적인 대화기 때문에 저거 하나로 경영권 탈취 모의를 뭐 했다 안 했다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자극이 됐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전까지도 어리둥절했던 분들도 진짠가 이렇게 싶을 정황이죠. 그래서 감사 착수 반나절 만인 4월 22일 민희진 대표는 이 경영권 탈취 모의는 사실 무근이라면서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 이에 대해서 4월 25일 진행된 긴급 기자회견에서도 억울함을 토로했거든요. 이 경영권 찬탈 주장에 대한 해명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 직장인이 자기 직장 사수가 마음에 안 들고 직장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상황에서 직장에 대한 푸념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일단 그런 의도도 없고 한 적도 없다. 일단 우선 말씀드리고 실제로 이게 배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 입장은 저 대화가 사실이긴 하지만 한마디로 누구나 의뢰할 수 있는 사담일 뿐 실제 배임을 행한 적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사담이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보면은 이건 사담이어야 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이게 사담이 아니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이브와 자신의 계약이 처음부터 상당히 불공정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고요. 애초에 경영권 찬탈이나 배임을 할 수 없는 지분 구조라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그 부분 계속 들어보시죠. 저한테는 18%가 있어요. 근데 이 18%로 자꾸 경영권 찬탈한다고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저한테 노예 계약처럼 걸려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게 행사가 안 돼서 나는 하이브에 영원히 묶여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내용 보면은 하이브와 민 대표 간에 어떤 계약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업금지 조약입니다. 경업금지가 뭐냐면은 이 회사를 나가게 되면은 특정 기간 동안은 경쟁업체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조항이 들어있어서 본인이 나가서 뭘 할 수 없다. 노예 계약이다.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데 이 경업금지 조항은요. 어느 계약서에도 대부분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만 들어있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네, 어찌됐건 지난 5월 30일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는 민희진 대표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어도어 대표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유임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이번 가처분 결정 같은 경우는 민희진 대표 본인만을 이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민희진 대표를 제외한 최측근 이사진이 전부 하이브 측 인사 위주로 전면 교체가 됐고요. 앞으로 하이브는 그 민희진 대표가 실제로 배임을 했다를 이 증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싸움은 사실 지금부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이 다툼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소속 아티스트들일 것 같아요. 네, 그룹 뉴진스, 아일릿, 그리고 르세라핌, 그리고 BTS 이름도 나왔죠. 진흙탕 싸움에서 그들이 사실상 희생양이 돼버린 셈인데 민희진과 방시혁이라는 큰 오너 리스크를 너무나 어린 이런 그룹 멤버들이 떠안으면서 심적, 정신적, 그리고 물적 피해까지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러면 한 그룹 차근차근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 찬탈 모의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또 그룹의 이름을 거론을 해버렸어요. 하이브가 자신을 해임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아일릿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아일릿에 대해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올해 3월 마그네틱으로 성공적인 데뷔를 마쳤고요. 무엇보다 이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방탄소년단 이후 처음으로 직접 프로듀싱을 한 걸그룹이거든요. 그래서 데뷔 전부터 정말 화제를 모았던 신인이고요. 그런데 이 민희진 대표는 이 아일릿에게 조금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아일릿이 어도어 뉴진스를 카피했다라는 문제를 제기하니까 나를 해임하려고 한 거다. 내가 내부 고발을 하니까 나를 해임하려고 한 것이지 나는 경영권 찬탈 모의를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일릿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요. 걔네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애들이. 어른이 문제지. 내가 왜 문제 제기를 했냐면 표절이 모두가 다 생머리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우리의 제작 포뮬러 자체를 너무 모방했다는 거예요. 그 비교하는 게 어도어 입장에선 당연한 일이에요. 그게 나쁜 일이 아니야. 그걸 안 하는 게 배임이에요. 저는 사실 이때부터 걱정이 좀 되긴 하더라고요. 이게 경영권 탈취 같은 경우는 사실 경영진들 싸움이라서 상관이 없긴 하지만 걸그룹 카피 문제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의 이제 팬들까지 엮이게 되기 때문에 그 친구들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진짜 무대에 선 이유밖에 없을 텐데 그게 저는 좀 마음 계속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배로서 정말 제대로 봤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긴급 기자회견 이후에 정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뉴진스, 아일릿 비교 정말 사진 팡팡팡 붙으면서 부정적인 시선, 선입견, 돈 넘은 악플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게 어린 소녀들이 감당하기엔 좀 힘든 일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오랜 시간 열심히 무대에 설 날만을 기다렸을 거니까요. 생각할수록 좀 마음이 아프네요. 결국 아일릿의 소속사 하이브 산하 역시 빌리프랩은 지난 5월 22일 민 대표가 이렇게 아일릿에 대한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민 대표를 고소하기도 했는데 이건 분명 법적인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하이브와 어도어의 경영권 다툼에 본의 아니게 언급된 또 다른 그룹도 있습니다. 네, 바로 르세라핌인데요. 르세라핌은 하이브 산하의 또 다른 레이블 소스뮤직의 그룹인데요. 4월 25일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을 할 당시 처음으로 르세라핌이 언급되면서 이 논란에 같이 휘말리게 됐습니다. 저희 그 하이브 첫 번째 걸그룹 지금 준비하던 이 팀은 소스 차기 걸그룹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소스에서 그 사쿠라 김채원을 필두로 한 새로운 그룹을 첫 번째로 내게 됐어요. 라고 저한테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또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저한테 박지원님이 부탁을 한 거예요. 뉴진스 홍보하지 말아달라고 르세라핌 나오기 전까지. 왜 홍보하면 안 돼요, 저는? 방시혁 의장이 원래는 이 뉴진스를 하이브 1호 걸그룹으로 데뷔를 시키기로 약속을 했다. 그런데 이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를 시켰을 뿐만 아니라 뉴진스의 활동을 방해했다라는 것이 이 민 대표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요. 이 르세라핌 멤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뉴진스 악기를 막았다고? 이렇게 너무 놀랄 일인 거죠. 네, 이번 사건으로 참 피해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가장 타격을 입은 건 아이러니하게도 뉴진스가 아닐까 싶어요. 특히 뉴진스의 경우는 싱글 앨범 컴백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이런 일이 불거졌죠. 그리고 이런 논란으로 5월 24일 예정됐던 뉴진스 활동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예정대로 모든 활동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4일 발매한 이 싱글 하우스 스윗의 초동 판매량이 88만 장. 대단하죠.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지난해 7월 발매했던 전작과 비교하면은 약 반토막 정도 났습니다. 165만 장에서 46.3%가 감소한 수치니까 밀리언셀러 100만 장을 충분히 팔 수 있는 그룹인데 이번 논란으로 인해서 적잖은 실망한 팬덤이 있지 않았냐라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